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노동절 연휴로 미국 시장이 하루 쉬어갑니다. 시장은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표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고 또 4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기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고용 보고서가 이제 5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유럽 상황입니다. 이 흐름까지 다 같이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가장 먼저 3대 지수 밤사이 선물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 불법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3대 지수 선물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우 선물은 0.2% 상승했고 또 나스닥 선물도 0.17%, S&P 500 선물 역시 0.16% 강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었던 건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다시 한번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건데 이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죠.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사법부를 겨냥한 이런 다른 인사들의 발언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어쨌든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관세가 그때까지는 일단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또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이 에버코어 ISI가 AI 낙관론에 힘입어서 S&P 500이 내년 20%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기본 시나리오로 봤을 때 내년 말까지 7,750포인트, 그러니까 2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 강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9,000포인트까지 S&P 500이 상승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비와 기업 또 투자자 심리까지 다 같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반대로 약세 시나리오, bearish라고 하죠. 이 약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5,000포인트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고 코멘트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이 되고 또 경기가 둔화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PC 지표에서는 딱히 인플레 압력은 확인이 되지 않았었죠. 이어서 밤사이에 AI 낙관론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줄 만한 개별주 이슈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이 오픈 AI가 인도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과연 올바른 지출인가, 수익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물음표가 띄워진 가운데 이 최소 1기가와트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지 파트너를 현재 물색 중이고요. 이번 달에 이 샘 올트먼 CEO가 인도를 방문하는 만큼 그 일정 안에서 뭔가 구체적인 발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 현재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 젠슨 황 CEO가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통신의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AI주들 다시 한번 기운차게 반등 성공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노동절 휴장이죠. 이 미증시도 새롭게 9월 시장을 맞이한 만큼 지난 연간 3대 지수 흐름, 올해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를 뒤흔들었던 건 역시나 관세 리스크였죠. 이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초 효과가 사라지고 3월 달 들어서 이 글로벌 상호 관세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도 상당히 불거졌었고요. 매크로 지표도 이 소비 심리 데이터를 중심으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3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정점을 찍은 건 바로 이 4월 즈음이었죠. 공통적으로 4월에 굉장히
굉장히 강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4월 2일 기억나실 겁니다. 해방의 날이었죠. 이 4월 2일을 정점으로 관세 리스크가 불거진 다음에 다시 한번 90일 관세 유예가 발표가 된 이후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리는 등의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관세 리스크만큼 큰 여파를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엔비디아 중심의 AI 반도체 랠리가 시장을 연신 이 신고가 랠리로 이끌어줬었죠. 또 거기에 7월 1일 통과된 감세 법안까지 다시 한번 증시에 활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주 쏠림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7월 8일부터 이제 상호관세가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살짝 흔들렸다가 이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었죠. 이 때문에 기술주로 쏠렸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우량주 그리고 방어주 쪽으로 활발하게 순환되면서 다우가 오히려 8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다우는 7% 상승, 나스닥은 11%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술주가 더 누적으로 강한 흐름 보인 가운데 과연 1년 동안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M7 종목들의 초록불이 확실히 눈에 띄는데요. 이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나 봅니다. 이 M7 중에서 딱 두 가지 종목, 이 테슬라와 또 애플만이 하락불을 켰는데 이 나머지 5종목을 보시자면요. 눈치채셨을 겁니다. 엔비디아와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일제히 초록불을 켠 빅테크주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30%에 가까운 이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간중간에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적 기준으로 30% 올해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AI 랠리의 중심이었죠. 또 거기에 폭발적인 AI 칩 수요로 데이터 센터의 최강자 자리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AI 칩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을 전혀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메타가 그 다음으로 26% 강하게 상승불을 켜줬네요. 우선 메타, 이 슈퍼 인텔리전스 랩 이거 팀 하나 만들겠다고 굉장히 치열하게 인재를 빼갔었죠. 인재 쟁탈전을 정말 치열하게 벌였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년에는 이 자본 지출을 106%, 케이펙스를 100% 이상 늘립니다.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메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20%대 강세 보였습니다. 애저 중심의 클라우드 성장세가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줬고요. 또 거기에 오픈 AI와의 협업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12% 봤을 때 올해에만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은 오픈 AI가 계속해서 추격을 해온다 이런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양자 컴퓨팅 칩이죠. 윌로우가 또 이제 연중에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줬었던 것도 큰 동력이 됐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이 조금 아쉬운데요. 4% 상승에 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지만 클라우드 부문은 좋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다가 소매 부문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풍을 받은 탓에 아마존 4% 상승에 그쳤고요. 이어서 테슬라는 17% 올해 들어서 빠졌습니다. 이 CEO 리스크가 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머스크가 트럼프와 잘 지내서 좋게 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역풍으로 맞이하게 된 테슬라였죠. 자, 이 연초에 트럼프와 머스크 이 브로맨스가 누구보다 강했지만 오히려 독이 됐고요. 또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부진까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저가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죠. 미국 내에서는 또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앞두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약한 모습 보여줬고요. 애플도 7%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된 그런 애플이었고요. 아이폰 판매 부진이 연초에 좀 도드라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I 후발주자로서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애플이 좀 안타깝네요. 결과적으로 이 올해는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연간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요 기술주 가운데서 이제 주간 상승률 대비로 또 주간 하락률 대비로 어떤 차이들이 있었는지 M7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 엔비디아가 29.70% 올해 연초 대비로 올랐습니다. 자, H20 중국 수출 재개 이 부분은 이제 원래부터 막혔던 H20 중국 수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허가 재개가 됐는데요.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연속성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이 부분의 영향이 생각보다 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는 자국의 수출 칩을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모멘텀으로 시총 4조 달러까지 돌파했던 테슬라 차트를 먼저 살짝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올해 1월부터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지난 장에선 3% 넘게 밀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6달,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부터에서는 28.0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차트가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네, 174달러 현재 수준 그치고 있는데 지금 완만한 그래프가 5월부터 8월까지 그려졌죠. 7월에 특히나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 대중국 수출 세계 모멘텀 때문이었고 8월 27일에 또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8월 27일 실적이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2분기 매출 467억 달러, 7억 달러의 그런 발표가 나왔었고 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낙관론이 등장을 했죠. 물론 이 기대감으로 8월에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시간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가 되고 있지만 주가는 현재 170달러 선, 18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엔비디아가 30% 정도 오름세를 띠는 동안에 테슬라는 거의 20%가량에 밀렸습니다. 자, 일단 먼저 CEO 정치 리스크가 있었죠. 머스크와 이 테슬라의 CEO 머스크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올해 초 행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았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4월, 5월 들어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컸고 결국은 그 관계가 지속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테슬라. 여기에다가 지금 자체적인 혁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대체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7월에 유럽 판매량이 40%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중국의 이 비아디와의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많이 밀리는 동안에 많이 빠지는 동안에 이 비아디가 7월에만 225.3%가량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아디의 추격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테슬라의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경쟁이 격화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먼저 보시면 자, 메타도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M7 종목이 이제 올해는 AI 모멘텀으로 대체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M7 종목들 가운데서도 메타가 AI 모멘텀이 가장 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AI의 조직,
인텔리전스, 슈퍼 인텔리전스를 미리부터 신설을 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메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사실 거의 7월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재 영입을 또 가속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로부터 다시금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고연봉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사의 스마트 글래스도 최근에 나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의 차트 올해 이제 들어서 흐름들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애플의 흐름이네요. 자, 메타 흐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 올해 초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거의 뭐 5월 달에는 $520 수준이었는데 지금만 해도 사실 최근 8월 초반, 7월 하반만 해도 $70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AI 모멘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또 사회적인 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작은 이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메타의 흐름까지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가 오르는 동안 애플은 7%가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AI 핵심 인재 연속해서 이적이 됐다. 그러니까 자, 이제 메타가 AI 조직을 신설하면서 인재를 영입하는 동안에 애플에서는 인재가 이제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플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이폰 판매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9월 9일에 아이폰 17에 대한 이 지금 공식 출시를 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언론에 이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전망이 굉장히 상향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스크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코인베이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요. 자, 먼저 코인베이스. 자, S&P 500 내 최고 6월 수익률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6월 달에 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법이라고 해서 가상자산 다시 입법을 시키는 그런 법인데 이 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여기에 서클까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좋은 흐름들이 보여졌는데요. 최근에는 좀 비트코인이 많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조금 더 쉽게 우리 생활에 실생활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돋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페이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기능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올라가는 동안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40%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던 올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보험 섹터에서는 사실 수익성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M&A 관련 손실 가능성 때문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식을 500만 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월가의 평은 대체로 어떠느냐 확인해 보시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경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현재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올해 초부터 해서 거의 39%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AI 모멘텀들이 올라가는 동안에 5월부터 8월까지의 흐름 상당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하향 곡선이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1월에 $500 수준에서 거의 $200 하락하면서 $300 초반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0.94%, 1% 가까이 오르면서 $64 선 중반대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에 오펙 플러스가 이번 주 회의에서 원유 생산을 동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급 확대, 그러니까 증산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에 유가가 상방압력을 받아갔고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에 상승 압력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4원 가까이 오르면서 1,393원 선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워낙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알리바바 AI치 관련해서 그 여파로 반도체주 쪽에서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었죠.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선이 저항선으로 현재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이어서 금 가격이 밤사이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 온스당 3,545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30% 이상 금값이 올랐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 약세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서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있겠지만요. 이 최근에는 베트남이 13년 만에 금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면서 금 수요가 더욱더 늘 것이란 전망이 다시 한번 금값 위로 부축입니다. 이어서 미국채 금리 보자면요. 좀 2년물과 10년물, 장기채와 단기채가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요즘인데 우선 미국채 10년물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유럽의 국채 금리가 또 밤사이에 오른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정치 불안과 영국의 재정 적자 확대 때문인데 이 때문에 함께 상승 보였던 미국채 10년물 2.5bp 올랐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볼 텐데요. 최근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또 우리 증시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우선 밤사이에 유럽 증시에서는 방산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금융주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부 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방산주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병력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조만간 공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부추겼습니다. 이 탄약하면 떠오르는 라인메탈이 3.5% 올랐고요. 군용 레이더 만드는 기업이죠. 헨솔트가 4.4% 올랐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럽 금융의 중심지죠. 런던입니다. 영국 푸스 지수가 0.1% 올랐고요. 이 독일 닥스 지수 최대 유럽의 경제국입니다. 0.57% 역시나 견조한 흐름 보였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0.05%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특히나 프랑스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 독일과의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가 80bp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연 2% 금리로 독일과 프랑스가 100만 원을 빌렸을 때요. 1년 뒤에 독일은 이자로 2만 원만 내면 되지만 프랑스는 2만 8천 원, 8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프랑스에 더욱더 많은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의 위기 사실 이 10년 전 유로존 위기보다 한층 무겁습니다. 이 10년 전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2012년 당시였죠. 유로존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약간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이 중요한 점은요. 재정 적자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작년에 굉장히 심하게 많이 부침을 겪었던 문제죠. 상당히 좀 길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기보다는 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정치 관련 이슈들이 프랑스의 지수를 다른 독일 지수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에 비해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냐? 가장 먼저 가장 큰 배경은요. 이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전으로 인해서 프랑스 국가 부채가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선진국들이 이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자, 근데 지금 프랑스의 이 국가 부채가요. 1분기 기준으로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4%를 돌파했는데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미국이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 수준이고요. 독일은 62%니까 프랑스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바이로 총리,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신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바이로 총리가 44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자면 뭐 예산 절감, 세수 증대, 공휴일 폐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국민들의 여론의 반감을 많이 살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프랑스인 만큼 뭐 당연히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바이루가 총리직을 걸고 9월 8일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강력한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 여기서 신임 투표 밑에 나와 있지만 의회가 현 정부, 그러니까 이 총리와 내각을 계속해서 지지할지 표결하는 절차인데요. 과반수가 넘게 되면 당연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합니다. 내각 그리고 총리가요. 자,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아직까지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을 쓴 건데 문제는요. 지금 프랑스 내각 자체가 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세게 나간다고 해서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런 무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크롱 정부는요. 집권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든 다 높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어서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현재 프랑스의 경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우선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기록했는데요. 옆에 있는 그래프 바로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코로나 당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국채 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난 유로존 위기,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당시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4%대였습니다. 진원지였던 그리스보다도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진 겁니다. 자, 이어서 독일과의 국채 금리 차이, 저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0bp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프랑스가 국가 부도 위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누구도 쉽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이 때문에 프랑스 얼마 전에는요, 이 재정 관련 장관이 이 IMF 개입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의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선 국내 전망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9월 8일 이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신임이 부결이 된다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극우 세력이 부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겠죠. 이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이어서 글로벌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비단 지금 프랑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도 지금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이 재정 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거는요. 곧바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곧 남부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이 다시 한번 이 경제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상황까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시장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절 연휴로 미증시는 휴장입니다만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 휴장 속에서 유럽발 이슈와 글로벌 매크로 변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프랑스 정치 불안으로 국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럽 금융 불안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주 리스크 회피가 필요하고요. 달러, 미국, 국채,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방산 에너지 수출주는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 제재에 반대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너지, 원자재, 신흥국 관련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지정학적 갈등 심화는 불안 요인인 만큼 단기 매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달러는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 파운드는 강세, 반면에 위안화와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화 강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반도체, 금융주에 유리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제 유가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베네수엘라 갈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유, LNG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은 항공, 화학,
운송 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방산 원자재주를 방어 포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도 부담입니다. 유럽, 일본 금리까지 오르면서 성장주 조정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가치주, 배당주, 금융주로 일부 포트 재편하고 금은 등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번 주 증시는 유럽 재정 불안, 지정학 리스크, 미국 고용 보고서까지 변수가 많아서 변동성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과 에너지 방산주,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반도체, AI 성장주 확대 전략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5일 8월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업종과 종목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과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일 9월 첫 거래일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 악재 지급탄 맞으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 소식과 마델테크 대래 부진한 실적 전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이슈가 더해지면서 낙폭을 또 키웠습니다. 전형적인 9월 약세장 징크스 우려가 부각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도체주는 글로벌 중국 변수로 변동성이 크지만 7월 이후 조정은 중장기 상승장에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이 5월 연속 매도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기관은 운송 장비와 금융을 매수하며 일부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형주의 추세적 상승은 제한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운송장비, 금융업종 위주 대응이 절절해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2차전지, 화학, 철강, 화장품이 약세였지만 조선제약, 엔터, 방산이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는 정책과 수주 모멘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조선방산은 중장기 비중 확대가 유효하고 엔터제약은 중국 리오프닝과 실적 개선 기대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고용 지표가 최대 변수입니다. ISM, ADP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발표 전까지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 기대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성장주, 기술주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고용이 나오면 금융, 배당주,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 재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방산, 조선, 운송장비, 금융 등 수급 정책 모멘텀 업종 중심의 순환매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이 반도체, AI, 자사주, 소각, 원자력 등 구조적 성장 업종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고용 지표와 9월 이벤트를 앞두고 현금 비중 유지, 일부 유지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시죠.
네, 머스터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전일 내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역 대표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제이미슨 그리어 지금 무역 대표부 쪽 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제 관세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무역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연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바이든 재임 기간 무역 적자가 40% 증가했다며 관세 프로그램을 잃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우린 이 프로그램 존재를 전제로 여러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이 구축한 이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우리 이 문제를 일시적인 차질로 보고 있으며 관세 합법성과 필요성에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관세는 당연하게 유지돼야 하며 이들 국가도 관세가 이제 현실의 일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린 국가 안보 관세라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의문의 여지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항소법원의 위법 판결은 효력이 10월 14일부터 발생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고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는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만큼 이번에는 판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제 연준의 FOMC가 16일, 17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준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으로 금리 인하 이후의 경로가 불확실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네, 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가 열렸지만 쿡 이사는 FOMC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이사 7명과 지역 연은 총재 5명을 합쳐서 12명이 참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겨두고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오늘 4일 이 상원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앞둔 상태고요. 상원 인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이번 FOMC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쿡 이사의 경우에는 만일 법원이 해임에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하더라도 이달 회의까지 후임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 여부를 봤을 때 연준 이사 6명은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미란 지명자는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2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우리가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개적인 이견 포결이 앞으로 몇 달간 금리 경로를 누가 주도할지를 두고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금과 은,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동반 랠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은 가격은 이날 온스당 $40 돌파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디질세력 금 가격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41.638까지 치솟으면서 연초 이후 40%가량 급등했고요. 금 현물 가격도 한때 온스당 $3,489.78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4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3,50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삭소 캐피털 마켓의 차루 차나나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금과 은이 갑자기 살아난 것은 펀더멘털과 기술적 요인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연준의 향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세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수익 자산인 금과 은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한 데 이어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카드까지 꺼내자 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금과 은값의 상승세를 한층 부추겼습니다. 오버시스 차이니스 은행의 크리스토퍼 웡 외환 전략가는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5일이 시장의 초점이라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하고 귀금속은 추가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챗GPT의 개발사 오픈 AI가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해외로도 스타게이트를 대규모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리하여 인도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 AI가 인도에서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현지 파트너를 몰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인도에서 이미 법인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지 팀 구성에 착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올해 안에 뉴델리에 첫 인도 사무소를 열고 사용자 기준으로 전 세계 2위 시장인 인도 내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도 내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위치와 일정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샘 올트먼 CEO가 이달 인도를 방문해서 이 대규모 시설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함께 향후 4년간 약 5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픈 AI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 해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고요. 이를 위해서 UAE 국부펀드 지원을 받는 인공지능 기업 G42와 아부다비의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유럽에서 첫 번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개시했는데요. 노르웨이의 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서 현지 투자그룹과 개발사,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기차 판매 침체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위치는 미국 텍사스 공장인데 해고되는 인원이 82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전문 인력인 기술자만 60여 명이 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오하이오 기반 청소 및 시설 관리 업체인 MPW 인더스트리얼 서비스와의 계약을 갑작스럽게 종료를 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이에 따라서 82명이 감축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감원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MPW 측은 텍사스 워크포스 위원회에 제출한 해고 통지서에서 테슬라가 예상치 못하게 계약을 종료하면서
9월 1일부로 82명의 직원이 해고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대상에는 61명의 기술자, 7명의 팀장과 7명의 감독자, 7명의 매니저가 포함되며 이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에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으며 이후 판매 둔화와 경기 침체가 겹쳐지면서 추가 감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테슬라가 생산 조절을 위해서 추가 해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 감소와 비용 절감 압박 속에서 인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 조치가 단기적인 조정인지 대규모 감원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머스터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이죠. 자, 9월 첫째 주 월요일 이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달 아닌가요? 5월 1일인가? 맞죠? 대부분 5월 달에 하는데 이 미국은 9월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연휴고요. 이제 노동자들을 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항상 철강 노동자, 뭐 정유 노동자, 하여튼 노동자들을 사랑해요. 농부들하고. 그래서 해피 레이버 데이 해가지고 올렸고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데드 트럼프라는 트럼프 사망설이 나돌았던 것에 종지부를 찍은 골프를 치는 모습. 그렇죠? 이제 그 아마 퇴임하고도 아마 세계적인 골프 선수와 인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면서 상당 부분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급심이긴 하지만 지금 2번 연속 지금 관세가 불법이라고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자, 물론 대법원은 지금 그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위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마 대법원에서까지 불법이 되겠느냐. 하지만 만약에 지금 관세가 이 그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버리게 되면은 이게 정말 그 저기죠. 애로사항이 지금 커져 버리는 거죠. 일단은 7대4 의견이 나왔고, 근데 이제 오바마가 임명한 민주당원이 한 명이 이제 투표를 반대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풍차가 또 나오네. 이 풍차를 정말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풍차를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풍차만 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있다. 나머지는 에너지 가격이 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풍차, 부패한 정치인이 승인한 풍차에 대한 어떤 또 비난을 또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조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죠. 이 좌파 법원이 이 관세를 종료해버리게 만들고 있다. 하면서 제가 위에 안녕히 주무세요는 왜 올렸나 제가 아무리 파악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잘 자라고 하나 올렸더라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죠. 이게 지금 트럼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코로나 그 시기에 황제 뭐 저기라고 접종이라고 치료제부터 백신까지 싹 다 맞았습니다. 리제네론 치료제부터 화이자 백신까지 딱 다 맞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맞고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은 건 아니고 안 걸렸잖아요. 아마 걸렸을 게 한번 걸렸을 거나 그랬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맞아가지고 효과를 봤는데 자기가 그거를 저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제3당 하고 손을 잡아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어쩔 수 없이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고. 그분이 지금
백신 저기주의자잖아요. 백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백신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맞는 그런 기본적인 백신들 있잖아요. 그것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게 충돌하는 거죠. 나는 잘 맞았는데, 물론 지금 약값 인하 때문에 제약사를 때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질병관리청이거든요, CDC가. 만약에 정말로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정말 그때 정부에서 밀어서 긴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니 그렇게 훌륭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공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공개를 해라 이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심을 갖는 거,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거, 제약사에 대해서 그걸 보여줘라. 너희들의 그 능력을 공개를 하라 이겁니다. 공개를 해라. 나는 그 작전이 훌륭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긴급 작전. 그때 빠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그 코로나를 이기지 못했을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 브라질이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또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이 또 지금 만나가지고 꿍짝꿍짝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푸틴이 자기 앞에서 웃는 것보다 거기 가서 더 웃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인도는 희한한 게 중국이랑 국경에서 싸우던 사이 아닙니까? 근데 모디 총리가 거기 가가지고 중국하고 손잡고 시진핑하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짜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가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높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인도에서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래서 내가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산 석유를 인도가 구매해주고 있다. 근데 미국 석유를 하나도 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필 불트 연방주택청장 빠질 수가 없죠. 매일같이 올립니다. 매일같이. 자, 또 올렸어요. 자, 지금 주택 거품의 원인으로 점유 사기가 제한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모기지 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너무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서민층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주택 마련의 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발작 버튼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리사콕이 제대로 걸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계속 저기 하고 있죠. 모기지를 주거용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콘도를 운영했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또 자료를 지금 또 첨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형사 고발 서한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사콕을 어떻게든 덜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죠, 지금.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자, 그리고 아이폰 공장도 다 인도로 갔었고, 인도에서 지금 다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팀쿡이 다 아직 안 옮기고 있잖아요. 아이폰 공장이 인도에 많죠, 중국에서 가서.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를 어떤 이간질을 시켜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 모디 총리가 여기 갖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시진핑 옆에서. 국경에서 그렇게 쇠파이프 들고 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더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다 모여가지고 브릭스죠. 다 모여서 쿵짝쿵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트럼프 진영을 형성시켰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관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방국이라던가 한국, 일본은 다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인도, 브라질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는 사실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지으려고 빼준 건데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은 러시아도 지금 중국 못지않게 부과가 됐겠죠. 자, 지금 제일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거 두 나라도 브라질, 인도입니다. 브라질, 인도가 두 개가 50%예요. 지금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이 지금 그 관세 중에 최고입니다. 시리아가 3등인데 41%거든요. 시리아, 라오스가 지금 라오스인가요? 시리아, 라오스가 지금 저기 41%, 40%로 3, 4등인데 50%는 딱 두 국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브라질과 인도입니다. 자, 이 지금 중국조차도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인도에 대해서 여기 저 두 개, 이쪽이랑 이쪽 두 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브라질, 인도라는 게 여기 지금 보입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라던가 펜타닐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상호 관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50% 부과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라오스 맞군요. 아, 라오스 같은 국가도 그렇죠.
사실 라오스는 이거 미국이 이렇게 견제할 나라는 아닌데 상당히 높은 미얀마도 그렇네요. 그렇죠? 라오스, 미얀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영업무역 같은 회사가 라오스나 미얀마로 공장을 미리 뺐잖아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좀 인건비 싼 데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조차도 40% 받고 있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무역 적자군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뭐 후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무역 적자를 보면은 이게 얄짤이 없는 것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플러스 7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50%예요. 인도는 물론 마이너스 460억 달러라는 엄청난 미국 입장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인도 모디 총리가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중국이랑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복심도 있겠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것조차도 이 수치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브라질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룰라 대통령 그리고 브루소나우 대통령 한 번씩 어떻게 보면 감옥을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 상황이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지금 이 상황이 왜 룰라를 싫어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그 민주당 뭐 좌파 얘기하잖아요. 법원에서 막 우리 이 태클 건다. 그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고요. 어쨌든 브라질 인도가 50%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장풍을 쏘고 있죠. 브라질이랑 인도에 대해서 물론 러시아, 중국도 이제 핑퐁으로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죠. 이 브라질, 인도를 두 개를 해놓은 이유가 그거죠. 관세를 세계에서 가장 높이 부과받고 있는 두 나라기 때문에 대표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트럼프가 이 두 나라를 찝어서 요 두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나라 아까 말한 대로 80여 개국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풍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쏘는 거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때리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이 또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반트럼프 진영을 형성하니까 물론 그 국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20여 개, 22개국이 참여해서 우리 반트럼프 진영입니다. 딱 선언하는 것처럼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누르려고 하는 거죠. 게임에 들어와라. 내가 충분히 상대해 줄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22개국 중에 가장 큰 나라를 따지면은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죠. 바로 브릭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브라질 그거를 제가 러브로 했고요. 인도, 중국을 인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왈 너네 러브 인증 그만하고 내 관세나 받아라. 이 9월의 첫날 밤사이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이어갔죠. 이어서 과연 이 9월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약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 8월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 나스닥이 1% 이상 빠지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건 표면적으로는 물론 알리바바의 AI 칩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 9월 약세장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더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나스닥이 깊은 하락을 보였었죠.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9월 증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글로벌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달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검은색 막대가 이제 S&P 500이고요. 또 이제 하늘색이 MSCI 세계 지수인데 이 두 개의 그래프 전부 다 봤을 때 지난 10년간의 월별 수익률 데이터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한눈에 봐도 9월 달이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약했다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8월과 9월, 특히나 이 9월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미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약세 달이다. 이걸로 유명한데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 연기금이나 헤지펀드와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 이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9월에 이제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되면서 이때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당연히 성적이 좋아 보여야겠죠.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윈도우 드레싱, 마치 이 윈도우 창문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처럼 좀 예쁘게 꾸민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윈도우 드레싱 과정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9월에 약세장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이어서 7, 8월은 여름 휴가철이죠. 이제 휴가철에는 거래량이 다소 한산했다가 이후에 9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름에 이제 얻었던 수익들을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 매도세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이어서 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또 고소득자들은 미국에서요. 이런 고소득자들은 분기별로 세금을 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9월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다 보니 증시에 베팅할 만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죠. 이 때문에 9월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9월 시장, 지난 8월 시장이 올해 8월 시장이 그랬다시피 9월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8월 증시가 탄탄했을 경우에는 이 9월의 계절적인 약세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월가의 오랜 중론입니다. 이 보시자면 8월 달 뉴욕 증시 상당히 괜찮았죠. 그런데요, 원래는 8월 달도 9월 못지않게 원래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올해 8월 어땠는지 바로 보자면요. 다우가 3.2% 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로 5년 만에 거의 최고의 8월을 보낸 거고요. 또 러셀 2000 지수도 7%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는 뭐 거의 25년 만에 8월 최고의 달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8월 성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 LPL 파이낸셜의 기술적 분석가 애덤 턴퀴스트가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올해 9월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좀 제 눈길을 끈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 1950년 이후로의 데이터를 쫙 모아보면 S&P 500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웃도는 상태에서 9월 달에 진입을 한다면 그 당시의 9월은 평균적으로 1.3%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도 평균적으로는 44%였는데 이렇게 200일 이평선을 넘는 상태에서 9월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플러스 수익률이 날 경우가 60%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이 반면에 200일선 아래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2%의 월간 수익률, 그러니까 손해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달에서의 이 과연 9월 달 어떻게 진입을 했나 보시면요. 딱 보기에도 빨간색이 200일 이평선이고요. 뒤에 있는 초록색이 S&P 500 그래프인데 훨씬 이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9월장에 진입을 한 게 보이실 겁니다. 보면요. 이 현재 S&P 500이 6,480선이고요. 200일 이평선 5,950선입니다. 가볍게 뛰어넘었네요. 당연히 상승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죠. 바로 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제 8월 25일부터 9월 1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 변화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경로 전망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앞으로 있을 FOMC 회의들이고요. 또 이 가로축이 앞으로의 이 금리 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 이동하면은 이제 25bp 내리는 거고요. 두 칸 이동하면
이제 50bp가 내려지는 거겠죠. 자, 보시자면요. 우선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47.4%고요.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할 게 연내 3회, 그러니까 75bp 인하에 나설 확률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33.9%에서 40% 가까이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고용 지표가 불안한 상태에서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 이러니까 추가적인 연준이 금리 인하의 루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자, 이어서 다음 한번 이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상당히 좀 희망찬 분석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시장이 현재 전망하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모건 스탠리가 또 밤사이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자면요, 매튜 홈바흐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 총괄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전망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내다본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최종 금리가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인 3.25%보다 100bp 가까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25%가 아니라 지금 1.75%까지도 이 하단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먼 미래가 아닙니다. 보시면요. 26년 연말 기준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을 때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현재 30%에 달한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9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이 8월과 같은 반전 매력을 좀 뽐낼 수 있을지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일 잘 쉬셨습니까?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그 열대야 이런 걸 느끼지는 않을 정도로 좀 온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해지려나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좀 온라인에 있는 기사들 중심으로 요즘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재미가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장에서 좀 공부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오늘 좀 가져오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토피아 기사 하나 가져봤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일단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이 표 한번 보시면 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2%대 후반, 하이닉스는 어제 한 5%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하이닉스는 어제 좀 꽤 많이 떨어졌죠. 예, 그만큼 하이닉스가 최근에 나온 반도체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더 삼성전자보다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칩 마이너스 13%, 케이스텍 마이너스 6% 후반, 동진세미캠과 한미반도체도 6% 중반.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주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소부장에서도 조금 대형주들 중심으로 또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도 좀 보였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 AI 칩 개발,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규제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좀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약했고요. 사실 중국 건보다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좀 떨어졌던 거, 이 부분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투자 심리를 좀 좀 끌어내리는데 더 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평가를 좀 이제 해봐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어제 증권가에서 나온 반응들은 전체적으로는 과도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중국 공장 관련된 규제권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삼성의 낸드 플래시 40%로 매출을 만들어낸 데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이제 우시 공장 같은 경우 D램에 또 한 30-40% 정도 매출을 올리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공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위상, 비중 이런 거를 감안을 이제 해 보는 겁니다. 일단 낸드나 메모리 쪽에서 D램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지금 이 두 회사가 만들어내는 낸드나 D램이 최첨단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레거시족이죠. 물론 좀 DDR4 가격이 DDR5보다 좀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DR4를 원래 올해 말까지만 생산하려던 거를 내년까지 생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최첨단 공정이 아니라는 거는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 관련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공정 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부담, 그다음에 품이 좀 덜 들어간다는 거죠. HBM 쪽이 최첨단 쪽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원화돼서 국내에서는 HBM을 주로 생산하고 중국에서는 레거시 쪽을 좀 주로 생산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이를테면 큰 뭐 두 회사의 수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정도로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데 증권가가 아주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규제에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얼른 미국에 수출해, 미국에 투자 더 많이 해, 이제 이거를 이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다 갔지만 둘 다 거기에서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좀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 굉장히 신중하게 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뭐 투자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치하고 그게 현재 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유효한 투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TSMC도 지금 미국에서는 2나노, 3나노 최첨단 공정,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들여와라 얘기를 하는데 TSMC 쪽에서는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 회사들이 이 반도체 최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왜 미국의 이런 갖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버틴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주시장에서 좀 특히 어제 좀 주가가 좀 과도 하락한 부분,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 외국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한번 오늘 내일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향후에 어떤 전망을 살펴본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주 얘기 좀 해보죠. 은행주가 하방이 들어서 이제 아직도 좀 뜨끈뜨끈한데 벌써 좀 겨울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악재가 쏟아지는 은행주 이렇게 제목도 뽑아져 있죠. 오늘 기사에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악재가 좀 나와 있더군요. 일단 은행주들이 올 상반기에 38% 지수 기준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중에 더 오른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KLX 은행 지수가 마이너스 4.3%, 코스피가 마이너스 3.1%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한 20-30% 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뭐가 이렇게 악재인지 한번 쭉 제가 나열을 좀 해드리면 일단 정치권에서 교육세를 더 올릴 예정입니다. 은행들한테, 금융회사들한테 부담시키는. 지금 0.5%인데 이걸 1%로 올리면 0.5%포인트가 더 세금을 낸다 이거 되겠죠. 당연히 뭐 수익성이 조금 줄어드는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부나 또 전부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특히 올해가 작년 현재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 연간 대비해서 보이스피싱 건수나 피해액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게 AIS, 그 딥보이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배상 금액이 몇천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 배상 금액이 3-4천억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 은행들, 이를테면 어떤 뭐 은행에서 A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사고가 연간 뭐 한 1,000억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그거를 다 은행 너네들이 다 배상을 하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행들이 해당 뭐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검거가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돈이 나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감독당국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이 보이스피싱 차단,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설 수 있다. 사실 그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금 안이하게 대응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괘씸죄 비슷하게 감독당국에서 특히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등 이런 규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콩 주가지수 연계주권 ELS죠. 그다음에 은행의 LTV, 이 담보인정비율 담합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여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기준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죠. 이것 때문에 은행에 있는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한 25조 전후 이상 더 될 수도 있고요. 덜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해두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5천만 원밖에 은행에 예금을 못했는데 이제는 1억까지 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못했는데 이제 1억까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 1, 2%포인트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니 무브죠. 일단 첫날인 어제는 뭐 감독당국에서 상황 파악을 해봤다는데 별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는데요.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워서 수익률 내기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좀 더 안정적인 자금에 돈을 묻어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여튼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저축은행이라든가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은행주를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점, 은행주들의 부정적인 내용들인데요.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6가지 내용들 쭉 보면 뭐 단기간에 뭐 해소가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오래갈 특히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이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일단 하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주주환원 이런 것들은 적주로 하긴 할 건데요. 수익성이 줄어들면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KTNG 기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좋죠. 실적도 좋고 아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도 갖고 있고 이런 회사는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또 주주환원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가 지금 지난번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아주 예쁜 우상형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목 보시죠. 수도권에서 지방 부동산 대거 매각한다. KTNG가 사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뭐 공장도 짓고 뭐 건물도 갖고 있고 마치 KT처럼 전국 곳곳에 주요 지역에 부동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들을 좀 작년부터 좀 계속 매각을 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뭐 호텔, 오피스, 그다음에 저수익 임대 빌딩, 상업용 부동산, 지역 영업기관 등등등 이런 유유자산은 57건, 그다음에 금융자산 60건 등을 매각을 해서 2027년까지 1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한 돈은 두 가지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해외 관련, 그다음에 관련형 전자담배,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죠. 이 3대 핵심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구조 개편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KTNG가 가고 있다라는 거고 해외 쪽에서 이 KTNG의 담배, 소위 말하는 이제 국산 담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건기식도 이게 정관장이 여기 이제 KTNG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가 돼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품질이고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KTNG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최근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8.16%로 확대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에다 해외 매출도 들어냈고 주주환원도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 등등등 여러 가지로 좀 KTNG에는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값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은값이 온스당 $40를 돌파해서 지금 역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만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한 40%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크고요. 미국 내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 글로벌 어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등등등 이럴 때 귀금속 투자, 금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은도 이렇게 올해 많이 올랐다 이제 이 말씀이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은은 산업용으로 또 많이 씁니다. 금도 물론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전선이나 이런데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거고 대신 그보다 더 싼 은을 좀 사용하는데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태양광 패널 같은 이런 청정,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은을 이제 산업용으로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은에 대한 수요가 은에 대한 공급이 최대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부족 사태일 것이다.
수급이 깨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은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투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좀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미증시가 노동절 연휴로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이슈들도 있고 또 주목해야 되는 지표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지금의 미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1928년 이후 누계를 보게 되면은 9월 달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왜 9월 달이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납세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좀 환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회기 결산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이제 종목들 가운데 손실난 것들을 이제 법인들이 투자기관들이 이제 손절을 많이 해요. 이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매물도 좀 나오게 되고 또 이번에는 이제 특히 상반기에 국채 발행 물량을 좀 뒤로 미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9월 이후 12월까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고 있는 터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들 주가가 좋았잖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엔비디아 PER이 39배를 넘어섰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한번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현상도 좀 일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이제 특히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쇼킹한 수준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제 무던하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최근 미증시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편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번 주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지표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아무래도 5월달에 이제 고용 보고서, 그 부분이 금리 인하의 어떤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달 초부터 좀 고려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 앞두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는 9월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포트를 점검을 하고 짜고 있는데 네.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이제 지난달에 쇼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2개월치를 갖다가 이제 조정하면서 또 쇼크가 나온 바람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긴장을 하고 보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도 고용이 뭐 7만 이하가 만약에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말 쇼크가 돼서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뭐 이번에 고용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역시도 뭐 10만 언저리에서만 나와준다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시장에서는 좀 반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7만 언더로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쇼크가 좀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네요. 자, 이 높아진 9월의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금과 은도 사실 많이 올랐고, 자, 그런데 이제 업종 가운데서는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일단 바이오 쪽이 미장에서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에서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9월 달도 바이오는 사실 여태까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9월 달은 뭐 쇼크가 나서 한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식을 조금 늘려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기저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들어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미증시에서도 올해 바이오가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일정 부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엔비디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발 악재인데, 딥시크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알리바바 AI 칩 자체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도체주가 대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딥시크 수준의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이제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떠나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 가속기 칩에 대한 이제 수요 또는 이제 직접 만들겠다라는 이제 회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의 치사해서라도 네. 계속해가지고 극복하려고 그동안에도 이제 화웨이가 뭐 만들었네 어쩐네 했는데 사실은 뭐 수준 안 되는 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는 네.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도 AI 쪽에서도 독립을 좀 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도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게 곧 그 AI 가속기 칩의 어떤 수요 감소는 아니고 이제 일종의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저 노이즈 나오기 전에 PER이 39배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과거 패턴처럼 고속 성장, 그러니까 상승하는 패턴보다는 좀 완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밸류 부담이 오면은 또 노이즈에 의해서 한번 흔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자리 잡아가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알리바바 쇼크는 딥시크 쇼크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딥시크 쇼크는 사실은 그 트레이닝이나 모든 걸 다 좀 뭐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훔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수준이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종의 노이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높은 그 뭐라고 하죠 상승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말씀드리지만은 좀 완화된 국면으로 둔해지는 어떤 상승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그렇고 엔비디아를 둘러싼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비슷한 흐름일까요? 완만하게? 뭐 형이 얻어맞으니까 동생들도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고 또 그쪽에 납품하는 물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네. 주가가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흔들릴 자리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서 뭐 6만 원 근처를 간다든지 뭐 하이닉스 같은 게 뭐 20만 원 초반까지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조선주에도 역시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HJ중공업도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또 기자재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선주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좋은 건 맞는데요. 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동안에는 그 조선사 위주로 올랐다면은 네.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연히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사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억대 전후의 기자재 업체들까지 다 스터디를 하면서 한편 네. 든 게 여기까지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조선주 투자하면서 이제 네.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보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마스가 이슈까지는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그널이 보여야지 그 다음번에 맞습니다. 움직임이 나오지 네.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내가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선주 포트는 전혀 줄이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걸 뭐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갔다 할 생각은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지만. 네.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 너무 급하게 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자, 사실 이제 조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산 쪽이 뭐 흐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봐도 8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회복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90만 원 선에서 계속 오가는 그런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이 강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이제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점은 확인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곧 종전될 것 같은 분위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나오고 뭐 네.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이벤트 마무리되는 분위기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없이 빠질 자리는 아니라는 게 전쟁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종식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발트 3국 쪽으로 이제 전자파 교란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면서 라트비아나 뭐 이런 쪽에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하고 기본적으로 그 나토 국가들은 서로를 믿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또 수주 잔고 역시도 지금 작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한 최소한 3년 정도는 실적을 지금 배수로 깔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여기서 뭐 급하게 무너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상단을 돌파하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라 하면 대형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대형 수주의 이슈가 좀 발생이 되려고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가 또 발생이 나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동 쪽 뭐 이런 아무래도 돈이 좀 있는 쪽에서 발주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중동 쪽도 지금 사실은 미국에 줄 서가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수요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으면서도 지금 섣불리 뭐를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쪽으로 할까 했던 걸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 걸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 역시도 저는 그냥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올라갈 모멘텀은 당장에 나올 만한 건 없는 거네요. 당장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가가지고 이제 현대로템이 됐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던 대형 계약이 하나가 더 나와준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당장 가시권에 있는 게 지금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상단을 돌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단으로 뭐 급하게 빠져가지고 하단을 깨고 내려가기도 어려운 거는 이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최소 3, 4년의 실적은 개런티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CES가 열리면 이제 기술주들도 반응을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최대 방산 전시회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방산 전시회에 나와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여태까지 성과 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IR을 하는 부분들은 네.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나중에 이제 폴란드가 공장을 세우고 난 뒤에 네. 폴란드가 아마 이제 한국 방산을 대신해 가지고 현지 세일즈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합작 회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 걸 대비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중국 쪽 한알령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최근에 굉장히 잘 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방미 하셔가지고 그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 정리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찝찝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뭐 군사랑을 뭐 MRO 기지로 네. 뭐 쓰네 어쩌네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근데 현실성은 없다고 들었긴 했는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이 날카로워질 만한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뭘 요구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저는
그 노이즈 때문에도 이제 상단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방산, 엔터 이쪽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뭐 적극적으로 뭐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고, 이게 이제 중국보다는 글로벌 마켓을 타겟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다면은 아마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그게 이제 보이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9월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전망가도 투자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 7월 대비로 많이 감소했거든요. 어떻게 갈까요? 거래대금 감소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일단은 불안한 거죠.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예탁금 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 파는 데 비해 가지고 예탁금이 더 빠지는 느낌도 사실 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정책 노이즈예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훼손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증시에 대한 신뢰감의 문제로 좀 확산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단기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은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지수는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이 특정 섹터로 쏠리면 나머지는 그냥 주구장창 두들겨 패버리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지수는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박살이 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너무 급하게 보시지 말라는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고요. 9월장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대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다시 돈을 풀어 가지고 미국 시장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다른 데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다시 돈이 되풀릴 때, 또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되풀릴 때, 이럴 때 장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월장은 섹터별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어느 쪽 섹터가 이제 변화 조짐이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코스피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도 많이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 돌아설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저는 일단 현금 비중이 많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조선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다 줄여놓은 상태인데, 네. 이 부분의 어떤 패턴을 현재로서는 크게 바꿀 생각은 없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부러진다고 하면 우리만 부러지진 않을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부러질 때 같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네. 지금 100% 주식인데 어떻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저라면은 제일 안 움직이는 거, 제일 답이 없는 종목을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 다음을 한번 노려본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9월 달은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섹터별로 그날 이슈라든지 내용들을 계속 메모하고 수급 체크해가면서 내가 어느 쪽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봐야 될 거고, 매크로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코스피와 관련된 우리 국내 시장과 관련된 또 섹터와 업종별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반도체주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후 마켓나우 일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